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15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라고 합니다. 예, 남해님, 요즘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건강은 좀 잘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감기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할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저희가 또 워낙 다양한 주제들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라오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이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어떤 백년 대계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러모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의 경험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해님이 한번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교 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있겠지만은 집 안에서 배우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가정교육. 가정교육. 네. 그런 경험 그리고 의무교육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의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위 뭐 고등교육이라고도 많이 하죠. 대학 네, 교육은. 네, 그리고 전 지금 제가 약간 인생사가 다사다난했던 건 아닌데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옮겨 다니다 보니 예. 항상 하는 것마다 새로운 도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알루미늄 창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 우리는 모두 어떤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살면서 계속 그 일종의 직업 교육이라든가 어떤 여러 형태의 교육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가 또 조금 집중해서 얘기해 볼 만한 주제는 아무래도 좀 정규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겪었던 교육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학 시절은 아무래도 그 정교육하고는 좀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또 한국 사회만의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남해님의 그 어린 시절 그 교육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부터 유치원. 하면은 네. 그때 유치원 때 교육은 아마 사회성과 그 인간 간의 관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좀 중심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은 그 유치원 때 처음으로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일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선 네네. 그러면서 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뭐 저희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교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거랑 뭐 간단하게 국어, 수학 정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는 약간 그 전이 약간 놀이적인 그런 느낌이 컸다면 교육의 어떤 성격이 네네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지식적인 기초 지식을 이제 조금씩 넣어주는 그런 교육이지 않나 하는 주입식 생각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찌 보면 주입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이죠. 어떤 거든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또 학교 교육 말고도 친구들끼리 놀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배우거든요. 거기에 뭐 유치원 때 관계성의 심화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각자 놀이를 생각해내고 그 놀이에 맞는 규칙도 같이 생각해내고 뭐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이 혹은 많다 이런 뭐 깍두기 이런 용어를 쓰듯이 하면서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남해님하고 저는 이제 30대에 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저희 학급에 한 인원이 그래도 한 4,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는데 맞나요? 남해님도 그 정도 됐었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전교생이 예. 전교생이 110명 그 많지는 정도였었다가 않았네. 예, 제가 6학년 때 쓸 때는 전교생이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해였나요? 그쪽이 지역이? 예, 남해군. 어. 그래서 남해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수도권과 약간 지방 쪽은 그게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급에 한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는 좀 키가 좀 있었어가지고 제가 번호가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키 순으로 보통 매겨졌었던 것 같거든요. 아, 기억으로. 번호가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제 생각에 조금 약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래서-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전 이름 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 학교는 대부분 키 순은 아니고 이름 순으로 그냥. 그래서 그 키순으로 이제 자리 배치도 이제 키 큰 애들이 조금씩 뒤로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효율적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좀 평평한 데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는 이렇게 강당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는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평평한 그 책상 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 주입식 기초적인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주입식 교육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떤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업에 투자하는 그 의무 교육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저학년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한 점심까지만 먹고 집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가셨네요. 예. 근데 이제 한 4, 5, 6학년이 이제 고학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고학년쯤 되면은 이제 한 두세 교시 정도 늘어나서 한 3시쯤? 4시쯤 집에 이렇게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도 뭐 제가 아는 지인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막 고학년에 들어가는데 대략 그 정도쯤 수업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린 나이에는 사실 공부가 이게 좋은 애들이 있겠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싫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돼도 싫은데 어린 네네. 애들이 이제 막 주입식 교육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쵸.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데 그리고 또 바로 앞이 또 운동장이고 그럼 막 축구도 하고 막 피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서 이 수업 시간이 아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막 3시까지 저기를 하지?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교육이라 그래갖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실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한 4, 5시 막 이렇게까지 늦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보통 부모님들의 퇴근 시간과 겹치게끔 해놓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좀 시간을 보내야 이제 일하는 시간 동안 좀 맡겨둘 만한 곳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 점이 또 편리할 수도 있죠. 뭐 초등학교 때 좀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기억나는 경험은 많은데 그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교육과는 좀 다른 주제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에 바로 이제 얘기를 교육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중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가장 유별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네, 잘 그쵸. 모르겠네요. 많이 없어진 데가 있나? 요새도 교복을 입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도 교복을 입는데 음. 아마 다들 뭐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음. 아니면 뭐 따로 자수를 같은 것들 넣어서 좀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해? 개성을 표현을 하는 거죠. 커스텀. 저희 때는 그런 게 쉽사리 허용이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 저희 때 교복 줄여 입으면 혼났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 치마를 보통 입지 않습니까? 교복을. 그쵸. 예. 치마를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허리 부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는 미디엄을 입어야 되는데 스몰 사이즈의 상의를 입는다거나. 어찌 그렇긴 보면 하죠. 그런 행동들이 그 시기 나이 때 들어가는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그 조숙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교복이라는 그 틀에 애들을 이렇게 딱 묶어 놓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각자 개성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좀 발현이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그저 반항심에 그냥 줄여서 입을 수도 있어요. 남해님은 그 반항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줄여 입거나 그런 거. 전 줄여 입은 적도 없고 늘려 입은 적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저 만화책 아니면 판타지 책 이런 책을 읽거나 게임을 했었죠. 그때도.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어떤 그 교육의 어떤 그 전과 조금 다른 느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와 약간 좀 다른 느낌이랄까? 일단 저는 교과목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인상이 좀 들고, 그리고 교과목에서 배워지는 그 내용의 어떤 좀 무게감이랄까요? 좀 딱딱함?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이 강화되었죠. 초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는 아마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각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 네네. 초등학교 때는 보통 한 학급을 그 선생님 한 분이 뭔가 좀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네. 그 점이 좀 시스템이 확실히 좀 달라진 측면이 있네요. 전문성도 심화됐을 뿐더러 아마 이건 뒤에 나올 얘기는 아니었고 그저 그냥 사범대와 교대가 나눠진 정도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지?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를 할 거면은 교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을 할 거면은 보통 사범대를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OT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죠. 한정된 그런데 그 교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만 하면은 그래도 2급 정교사 자격증, 1급 정교사 자격증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사범대는 일반적으로 조금 사립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뭐 교육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졸업만 해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기는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사립학교랑 국립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예. 사립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국립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그 자격증만으로는. 따로 뭐 임용고시라던가 이런 걸 다 치르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쪽을 또 예전에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튼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교육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그 수업 시간도 좀 늘어나지 않나요? 그 보통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보다? 그거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변한다고 믿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교시가 한 교시당 시간이 한 40분에서 45분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오면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한 시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만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로 한번 좀 올라가 보죠. 고등학교 때가 저는 항상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좀 학업에 있어서는 만큼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등교하는 시간도 굉장히 일렀던 것 같고 또 우리 야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그렇죠. 근데 사실상 자율이 아니었고 거의 뭐 강제였고 또 학원 생활도 저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학원을 다닌 친구들은 또 학교 수업이 한참 했다가 또 학원으로 바로 이제 직행해서 저녁 식사 해결하고 또 밤 거의 저 9시, 10시 막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그냥 절반 이상을 막 공부로 막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환경들. 다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또 대학의 진학 그것이 이제 목표였다 보니까. 그쵸. 저번 주제 때 말씀드린 황금 티켓 증후군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갈아 넣는 거죠. 근데 또 황금 티켓 측면에서 증후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증상이 이제는 거의 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더 확대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전 그 이전까지도 봐요. 지금 저희가 결혼율이랑 뭐 출산율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더 좋은 미래를 못 줄 것 같으니 아예 안 한다는 느낌이 강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 때는 좀 어떤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남해님은? 아무래도 뭐 주입식 교육인 것만은 분명할 것 같은데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일괄적으로 하는 건 경쟁이죠. 경쟁에 의해서 등수가 나눠지고 또 수능으로 인해서 수능 등급이 나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교육에 관해서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감정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느껴왔던 어떤 느낌들 뭐 그게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건 다음 주제 얘기를 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제에서 저희가 나눠볼 얘기들이 그런 시사점을 얘기하는 거라. 네.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그 콘텐츠들을 우리가 각자 하나씩 좀 보고 왔는데요. 먼저 남해님이 보고 오신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 따로 뭐 봤다기보다는 봤었다 하는 영화 세월간이가 있고요. 교육에 관한 컨텐츠는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도전 골든벨도 있고요. 장학 퀴즈 같은 것도 있고요. 네. 혹은 옛날에 했던 1대100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된 컨텐츠고요. 그럼 세월간이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 세알가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영화인데 인도의 뭐 유명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곳을 어느 한 괴짜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고요. 아마 한국 사회 그때 나왔을 당시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이 나왔어요. 말이 경쟁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시사를 하는 바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창의성을 억제하는 듯한 교육 그런 것도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 세월간이 영화에서 그 배경이 되는 교육이 저희 나라 교육하고 비슷한 체제인가요? 네,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뭐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그 영화가? 그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꼽고요. 아마 주제는 교육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뭐냐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행을 다니면서 발명을 하거든요. 주인공은 친구들은 뭐 의사를 꿈꿨었는데 뭐 다른 직업을 가진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약간 좀 창의성 혹은 자유로움 너의 길은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인도라고 하셨죠? 네. 인도의 그 교육 과정도 상당히 좀 획일화되고 좀 딱딱하고 주입식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 그런 거에 달려 있다. 결국 누군가가 이렇게 주입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네네, 그쵸. 이런 주제인가 보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안토님은 뭐 어떤 걸? 저는 어메이징 메리라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네네. 그 뭐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그 크리스 에반스라는 남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분은 약간 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주인공은 작은 꼬마애예요. 여자 꼬마애. 여배우가 이제 맥케나 그레이스라는 여배우인데 네네. 이 여배우가 지금 좀 많이 컸는데 아역 시절 때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아역 배우 나이가 대략 한 이제 한 유치원 초등학생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 나이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육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약간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크리스 에반스가 그 꼬마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크리스 에반스는 이제 그 여자 꼬마의 삼촌이에요. 네. 근데 왜 둘이 이렇게 살게 됐냐면은 엄마가 수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혼자 남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남자 배우가 삼촌이 이제 키워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꼬마도 엄마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누구냐면은 자기 할머니예요. 그 여자의. 그 죽은 엄마의 엄마인 거죠. 근데 이 할머니도 수학자입니다. 유명한 수학자인데 자기 딸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자기 딸을 굉장히 열심히 교육시켜서 유명한 수학자로 만든 그런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만 그 딸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됐던 거고 딸이 이제 아이를 하나 남기면서 그 아이를 이제 삼촌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랑 삼촌이 살게 된 거를 이제 찾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그 할머니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 아이는 천재니까 내가 천재의 방식대로 키워주겠다. 지금 이 삼촌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기에는 너무 재능이 아깝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삼촌은 이 아이가 천재적인 건 알지만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행복들 그런 것들 누리면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고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엄마도 죽기 전에 자신에게 그런 거를 이제 당부를 했던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삼촌과 할머니 간의 양육권의 양육권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차저차 그런 이제 분쟁 과정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느 쪽도 아닌 그냥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되고 그 위탁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데 할머니가 몰래 그 위탁 가정에다가 자기의 그 고급 가정 교사들을 몰래 보내서 아이를 막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이 그걸 알게 돼서 그 아이도 삼촌과의 그 삶을 원한다는 거를 서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삼촌과 함께 이제 지나게 되는. 근데 다만 이 아이가 워낙 천재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자기 또래의 그 평범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엔딩이 맞춰지는데 일단 주제는 뭔가요? 그럼 주제는 결국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천재성이 있고 혹은 천재성이 아닌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끔 진로를 잡아주는 게 과연 그 아이에게 최선인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아이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천재 코스를 밟게 해주는 것만이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아이가 천재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뭐 영재 교육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 아이의 재능을 막 발현시켜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자신이 또래로서 그 또래 친구들과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를 고려하는 학부모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양육이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이란 존재의 그 지식을 이제 쌓아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노동자로서 그 제 역할을 하는 어떤 경제적 주체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서 어떤 자아나 이런 인생의 그 방향성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교육인 것이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현실적인 교육과 이성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현실과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냥 아이를 어떤 정규적인 딱딱한 그 코스 안에만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홈스쿨링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규 네네.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좀 그렇게 아직 성숙되지는 않은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좀 자연스럽게 가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교육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봤는데 일단 음악을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션 맨데스의 Teach Me How to Love 라는 곡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r body's like an ocean. I'm devoted to explore you. Ooh, what do you desire? I'm inspired. I'll do it for you. Won't you draw a map from me, laced with strawberries, and I'll get on my knees. Put my hands around you. Teach me how to touch you, tast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how to love. Put my hands around you. Ooh, teach me how to touch you, tast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how to love. Your imagination. Now I'm
fixated, and I'm dying to learn. Every inch of you, there's something new. F for me, oh, I'm what you deserve. Just draw a map for me, lace with strawberries, and I'll get on my knees. Put my hands around you, ooh, teach me how to touch you, teas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how to love. Put my hands around you, ooh, teach me how to touch you, teas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Put my hands around you, ooh, teach me how to touch you, teas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how to love. Put my hands around you, ooh, teach me how to touch you, tease, caress you, and please you.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Baby, don't stop till you feel the rush. Teach me, teach me, teach me how to love. 예, 션 맨데스의 Teach Me How to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바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교육의 목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긍정적인 방법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의 긍정적인 면은 아마도 국민 전체의 평균 교육 수준을 높여준다 라는 거고요. 약간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상황과 맞물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예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예. 그런 거 보면은 수준만 높여줄 뿐이지 뭐 나아가야 될 길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스스로 좀 찾아 나가야 되는 몫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교육에서 어떤 형태로 좀 제시를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껴 있듯이 약간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학교를 짓는다거나 직업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체험학습 같은 걸 좀 늘리는 방향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목수나 이런 목공 쪽으로 하고 싶으면 나무가 많은 뭐 강원도를 간다거나 혹은 뭐 해양 쪽 관련이 있으면 부산이나 남해 이런 여수 이런 쪽으로 학교를 간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특수 직업 학교를 지방에다가 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수도권에 그런 것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기회가 없다.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였나요? 네, 그쵸. 수도권 과밀화가 지금 뭐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교육의 질 또한 수도권이 높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 황금 티켓 증후군 때문이라도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그거 저희 8학군이었나? 네.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대치동 막 그런 곳. 네. 그런 거가 아마 그 논리의 근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아까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었는데 그러면은 네네. 남해님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입식 교육은 이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건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도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했듯이 뭐 우리나라 뭐 문맹률 낮은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건 아마 그 주입식 교육의 아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됐든 결국에는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주입식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중학교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학교 수준?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에다가 좀 간단한 영어 회화 거기에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준다던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안토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입식 교육 말씀이세요? 네, 주입식 교육과 아니면 뭐 교육의 목적? 주입식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교육을 무조건 주입식 일변도로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다만 모든 지식은 결국에는 기초적인 그리고 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토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 앞 단계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교육은 그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넣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지식을 넣는 방식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무식한 방법이 많다라는 것들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은 뭐 필요 없는 것까지도 주입을 해준다라는 느낌인 건가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역사라고 한다면은 네네. 역사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이 일어난 뭐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숫자까지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교육은 제 생각에 다소 무식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과 어떤 사건이 가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사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과목도 그런 측면들이 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주입식 교육의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수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디테일을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보다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거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각자 그 개성이나 이런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토대 안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일반 평범한 범인들과 같은 그 상식 수준 가야 된다. 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수준이 사실 아까 남해님 같은 경우는 중학생 정도의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이상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수준?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그래도 1학년 정도의 수준까지는 의무적인 교육의 형태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각자의 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좀 단편화된 어떤 분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도 문과, 이과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도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직업에 대한 교육, 실무적인 경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교육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그게 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제공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2학년, 3학년 때는 좀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좀 구체화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 어찌 보면은 성적 따라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몇 점에 뭐 등급이 몇 점이다 하면은 너는 이 정도 대학교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런 학과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다만 그거는 갈 수 있다의 영역인 것이지, 이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가고자 하는 경우들과 매치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가 몇 없기는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대학교 갔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막 편입을 한다거나 뭐 전과를 한다거나,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라는 그 틀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만 그게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공적인 그 커리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메이징 메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규 교육 과정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홈스쿨링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저는 홈스쿨링도 조금 우리 사회에서 보다 좀 보통의 시선으로, 그리고 또 좀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홈스쿨링만 해야 된다, 아니면 정규 교육 과정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과 홈스쿨링을 좀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솔루션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아이도 부모도 우리 가정에 보다 적합한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걸 다 기회랑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학부모들의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시간적 여유가. 보통 홈스쿨링이라고 하면은 부모님과 아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거의 다 직장에서 일을 나가는데. 근데 교육이라는 게 꼭 이렇게 옆에서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생활 안에서 교육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마련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 진짜 말 그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의 나이대라면 부모님의 케어가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가정생활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옆에서 반드시 이거 외워라, 이거 공부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꼭 옆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부터 네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냥 학교 정해진 그 교육 과정의 틀로만 다니게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경험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홈스쿨링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 공통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개성이나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자유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아이와 부모의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식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매번 교육부에서 막 이렇게 막 정책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차 교육하면서 앞으로 네. 이렇게 될 거고 대학 입시 그 기준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근데 교육부가 그런 것만 이렇게 제시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옛날 그 산업화 시대의 그 교육 방식에 대한 틀을 좀 버릴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예. 암기를 달달 시켜서 딱 이게 정해진 그 지식 안에서 이렇게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근로자를 양성하는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세게 말했던 노예 예,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자아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어찌 보면은 그 아이의 혹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으로서의 역량을 그 사회에서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방법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방법이다. 네, 방법? 방법. 어떻게 하면은 될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방학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방학을 늘린다. 예. 근데 그 방학이 그냥 너 이제 놀고 먹어라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번 그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좀 마련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어디 뭐 박물관 단체로 갔다 오고 뭐 어디 놀이공원 단체로 갔다 오고 미술관 갔다 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이나 가정에게 그 정량의 좀 긴 방학 정도의 시간을 1년 중에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시간은 확보를 했다고 치는데 부모님의 시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부모님은 그냥 그 아이를 그 교육과정, 그 체험학습 그런 과정에 참여시키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캠프 보내버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네요. 뭐 그걸 뭐 캠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교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일단 학교만 아니면 된다. 아니 이게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고 학교 안에 어차피 우리가 1년 중에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정규 교육 기간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시간의 일부만큼을 방학 정도의 시간만큼을 다른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 자기 진로 관련된 탐색할 수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얘기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알 것 같기는 해요는 뭐죠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야 이런 학교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자기 스스로 짜는 시간표 그런 걸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이런 방법들이 중학교 때부터 뭐 안토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가야 될 방향 길 같은 걸 뭐 미리 체험을 해봐도 좋고 미리 배워봐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 근데 하려면 좀 필수 부결하게 필요한 게 뭐 예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교수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가 커야 됩니다. 통폐합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존재하긴 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구현하려면 그런 네. 조치들이 필요하다. 네네,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게 좀 선행돼야 될 제안들이 좀 있어서 그냥 이상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교육을 바꾸려면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그것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교육 과정이 그렇게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 과정을 나오고 나서 접해야 되는 이 사회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이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어떤 그 플랜을 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 옛말에도 아이를 낳는 거는 한 부모지만은 아이를 키우는 건 그 마을 전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상당히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네, 그것도 교육 또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출산을 하는 건 각 개인의 몫이긴 한데 출산을 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까 그 국민들을 뭐 행복하게 혹은 뭐 하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키워내는 건 국가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100년 대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모든 거는 그 교육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현재 교육이 어떠냐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교육이 없는 사회라는 것도 얘기해볼 만한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사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게 어떤 뭐 지식이나 정보의 주입 혹은 암기 이런 걸로만 따졌을 때는 필요 없는 세상이 왔다고 봐요. 지금도 뭐 딥러닝이든 뭐 AI든 혹은 뭐 나노칩으로 인해서 네. 인간의 뇌에 뭐 링크를 해서 주입을 시켜놓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펼쳐질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성교육, 가정교육, 예절교육 혹은 앞서 말했던 이런 지식과 정보의 활용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근데 그때 되면은 뭐 우리가 단순 암기처럼 하고 있는 뭐 파인애플은 영어죠. 뭐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암기라던가 네. 뭐 사칙 연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따로 교육을 안 해도 살아가지니까 어떤 뭐 정보의 검색이라던가 아까 전에 얘기하신 흥선대원군의 뭐 제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의 주입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니 다른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식의 교육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 올까요? 뉴럴링크 아까 예시로 좀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네. 머릿속에 칩을 심고 그 칩에서 입력하는 정보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뭐 계산 같은 거 수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연산이 가능하니까 연산 가능하고 뭐 전자계산기도 있고요. 다양하니까. 그게 언제쯤으로 보세요? 뭐 뉴럴링크가 실현되기까지요. 뭐 꼭 뉴럴링크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의 메모리화 인간의 그 신체의 메모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최대한 길게 봐도 한 5, 60년? 그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5, 60년 후에.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될 네, 것이다. 뭐 22세기에 도달했을 때 그 정도가 되면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의 교육이 될까요? 아마 주로 인성 교육이라던가 예.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뭐 비판적 사고 능력 혹은 철학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종교학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나아갈 것 같기는 해요.
뭐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논리적인 그런 교육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 머리에 심은 칩으로 대체되기는 힘든 영역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가공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명확한 정답이 없을 수 있는 문제들.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변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또 그 변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느리니까 뭐 아노미라는 말도 나오고 혹은 뭐 도태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뭐 옛날에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키오스크를 활용 못하는 어르신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인간이 변하는 것보다 과학이 변하는 게 빠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그 데이터의 메모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근데 다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우리가 접한 세상이 지금과 같은 좀 세상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상당히 약간 다크한 미래로 보자면은 굉장히 그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사회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가 또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아마 그 공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막 엄청난 복지가 발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행복 회로를 돌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되니까 해도. 뭐 다른 시간적 여유라든가 혼자 사색에 즐기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또 너무 일을 안 하고 사색만 하면 좀 이 사람들이 그 사색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자살률은 살짝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또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편안하면 잡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렇죠. 예. 예시가 너무 좀 극단적이었나? 극단적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한 얘기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너무 또 먼 미래의 교육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가오는 시점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면 보면서. 안토님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사회 그런 네. 교육 변화. 저는 조금 일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변형 50년 정도보다는 30년 정도. 20-30년? 예. 어느 정도 가능한 여러 사례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오늘 국가의 100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좀 세부적인 주제로 얘기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코드라인의 Big Bad World입니다.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